무슨 뿌리냐? 여러분 우리 공리주의란 말 들어봤죠? 이게 공리주의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공리주의 들어봤어요? 서양의 근대 철학에 공리주의라는 게 나와. 그 공리주의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걸 주장하는 게 공리주의야. 예. 그래서 그 국민윤리 시간에 그 공리주의에 대해서 우리 되게 좋게 배워요. 예. 그죠? 그 공리주의가 나중에 사회주의로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그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죠. 공리주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독재의 바탕사상이 된 거야. 공리주의가. 박정희가 맨날 외쳤던 게 뭐였냐면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들어봤죠?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그게 박정희 철학이야. 근데 이게 공리주의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까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박정희가 그렇게 가르쳤어. 민주주의는 다수결 사상이라고. 개소리죠. 그러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상의 최고의 선으로 여겼잖아. 근데 이 말에 구멍이 있어. 뭘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에 구멍이 있다. 뭐가 구멍일까요? 최대라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그게 민주주의적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여기서 최대라는 말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거야. 예. 모두가 아니라는 거야. 최대라는 말은 다수와 소수의 개념이고 소수를 무시한 다수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다. 이게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나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자들이 똑같이 이용했던 게 바로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부분이야. 소수를 무시하는. 예. 그래서 독일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 인간은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장애인이든 피부색이 다르든 성적 취향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 존엄성은 절대 불가침이다. 그걸 헌법 제1조로. 왜? 독일은 자기네들이 가해자였잖아.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인종차별로 이 역사를 만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고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을 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헌법 1조에는 뭐가 들어있냐? 철학이 들어있는 거야. 이 헌법 1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직도 일본식 전체주의야. 한국 개신교에서 일본은 단결을 잘한다. 그 얘기가 뭐냐? 일본의 전체주의적 단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전체주의적 단결이 뭐냐? 군국주의의 단결을 얘기하는 거야. 우길승천기 달고 이 아시아를 침략했던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게 일본은 단결을 잘한다는 말이야. 정말 무서운 철학이에요. 무서운 개소리예요. 이걸 교회라는 공간에서 전국에서 설교가 되고 있다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냐고. 여러분, 일본은 단결을 잘한다. 그거 단결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일본의 군국주의를 숭상하는 표현이에요. 예. 일본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숭상하는 표현이고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예. 제가 금요일날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울었다고. 뭐라고 비판을 한 거야.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진정한 믿음은 울지 않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금요일날 내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의 길을 보여주신 거에 대한 감동의 눈물인데, 진정한 믿는 자는 울지 않는데, 얘는 감사기도 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애인 거야.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차단됐죠? 예. 하여간 내가 금요일날 그 읽어드린 부분은 거기 뭐가 나와요? 약자들의 편에 서서 공평한 재판을 하는 지도자가 나오잖아.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약자의 편에 서서 공평하게 재판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꿈꾸는 중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니 얼마나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건데,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울었다니. 내가 연병. 제가 금요일날 읽어드린 부분은 시편 73편이었어요. 예. 시편, 잠깐만. 73편. 시편 73편을 제가 읽어드렸던 거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도자의 덕목들만 제가 읽어드린 건데, 한국의 교회가 지도자의 덕목을 강조한 적이 있냐고. 약자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해. 한국의 대형 개신교회들이 매주 선포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복종하래. 그래놓고 김대중 노무현을 비판한다? 김대중 노무현은 비판하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복종하라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을 뺀 권력에 복종하라는 얘기지. 내가 이런 개구라를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모든 권력에 복종할 거면 김대중 노무현 때도 복종했어야지.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목사들이 빨개 벗고 고추를 딸랑거리면서 트럭 위에 올라타가지고 시위했잖아. 나체 시위.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라고. 정말 권력의 개 같은 모습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하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그랬던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권력이야. 약자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약자들에게 공평한 통치를 하는 그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독재 권력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악용하고 있어. 도리어 바울이 그 말했던 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때 바울에게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 개신교의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거꾸러뜨리자, 그런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는 구분돼야 된다. 권력은 정치의 것이니 종교인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바울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복종해야 된다는 개소리만 하면서 권력이 어때야 되는가 얘기하지 않잖아. 왜? 그들이 순종하는 권력은 그런 더러운 권력이기 때문이야. 지금 박근혜가 11일 동안 밖에 나가서 아프리카 세 나라를 돌아다니고 프랑스에 가서 지 추억여행하고 있어. 그런데 이 11일 동안 대한민국 주변에서는 이루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다 벌어진 거야. 미일간에 이 오바마가 와가지고 히로시마 방문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지네들이 더 강력한 발언을 하겠다라고 지금 둘이 합작했지. 거기다가 중국이 북한하고 지금 관계 개선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그러지.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G7 회의하면서 북핵 문제 어떻게 제재할 건지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프리카 놀러가고 프랑스 놀러다니면서 뭐라는 줄 알아? 자기네들이 박근혜가
링거 투혼을 하고 있대. 야, 환갑 넘어갖고 1년에 몇 번씩 십몇칠씩 해외여행 다니면 누구나 링거 맞아. 어? 환갑 넘은 나이에 1년에 몇 번씩 십몇칠씩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면 누구나 링거 맞는다고. 그 뭐 링거 투어는 연병?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링거 맞았다는 자랑까지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쳐 맞았을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프랑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요. 혁명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뭐라 그러나 이 재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선마을 선생님, 선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 내가 제목을 선마을 초등학교 선생님 그랬더니 애들이 지랄을 하네? 왜 신안군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선마을이냐라고 하냐고. 왜? 경남의 섬으로 오해받을까봐 겁나냐? 야, 신안의 섬이 1,004개야. 1,000개가 넘는 섬 중에 한 섬에서 일어난 일을 너네가 신안으로 불러놓고 섬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왜 섬마을이냐고 했냐고 지금 따지는 거야? 지랄 생쇼라고 한 적 자빠진 것들아. 신안은 전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섬이 많은 곳이 어디야? 서해안하고 남해안. 특히 한려수도라는 이름으로 그 관광업을 특히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건 경남의 섬들이죠. 예. 경남의 섬들에게는 국가적 지원을 해준 거고, 이 전남의 섬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별로 없었던 거고, 예. 이 남해안에 있는 섬들도 전부 다 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니까 지랄을 하는 거야. 신안이라고 밝히라고. 야, 신안의 1,004개 중에 흑산도에서 일어났으면 흑산도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1,004개를 싸잡아서 신안군이라고 비난해놓고 내가 싸잡아서 섬마을이라니까 겁나냐? 나쁜 놈들아. 좌우지간.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책 아세요?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어려워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제목이 있어. 그 구절이 있었어. 뭐냐 하면, 앞부분은 기니까 넘어가고. 철학이 부재한 시대와 민중은 결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라고요? 이게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원래 이제 종교가 지배했던 중세 유럽이 끝나고 근대가 열리는데, 근대 철학의 시작이 뭐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 이 데카르트는 의심이라는 것들을 철학의 방법으로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세 철학은 무조건 신에 대해 믿어라, 복종해라, 순종과 복종, 절대 믿음을 강조했던 중세 철학을 끝내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다다른 결론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끊임없이 철학을 해서 답을 찾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임을 밝혀낸 근대 철학의 이제 창시자라는 거야. 근데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면서 영국의 경험론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의 경험론은 생각의 혁명은
현실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전까지 눈치 보며 묵묵히 순응해야만 했던 권위에 대해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절대권이 비로소 자아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획득한 사람들이 현실을 깨우치고 여전히 권력의 절대성에만 집착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하게 된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뭐요? 생각의 혁명이 현실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데카르트의 철학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됐다는 거야. 이 자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왕과 귀족들에게 들이대서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이다. 물론 당시에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이 작동되었지만 데카르트의 합리론에서 즉 싹트고 계몽주의로 각성된 시민의 생각이 혁명의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 철학이 부재한 시대와 민중은 결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왜 자꾸 종교적인 얘기하냐고 그러잖아. 제가 자꾸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철학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이냐고. 김대중 노무현 같은 대통령도 우리는 욕하면서 죽게 했잖아요. 욕하면서 죽게 했고 심지어 그분들의 장례식도 모욕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잖아. 김대중 대통령 상 중에 웬 썩을놈 새끼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으로 돈 퍼준 증거를 미국에서 무슨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했다. 초상이 끝나는 대로 고소하겠다. 그 썩을놈 새끼 진짜 그거 개소리였잖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이 그 국정원 꾼아풀 새끼들이 노무현 대통령 유서를 위조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뭔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개소리하고 그러면서 모욕당했잖아. 우리의 외면 속에서 고립대에 돌아가신 그 두 분을 그렇게 죽인 게 우린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나라나 그 나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 나라 대통령은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만큼 수준이 나아져 있느냐고. 아직도 형수한테 쌍욕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치러낼 수 있겠냐고. 무조건 누구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을 무조건 까내리고 앉아있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냐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앞에 있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이웃들과 이 조상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놈들을 뽑아주는 그런 이기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주겠냐고, 뽑아내겠냐고.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 개소리죠. 박근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투표하러 갔더니 내 앞에 나까지 해서 34명인가가 투표하러 갔어. 32명이 박근혜 찍었어. 나하고 우리 방에 있던 언니 딱 두 사람만 투표 신청해갖고 문재인 찍고 나머지 32명이 박근혜를 찍었어.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박근혜 선거운동 하더라. 박근혜를 찍은 거 그거 국민들이 스스로 찍은 거야. 왜 그랬냐?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얘기하고 문재인 선거 때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 선거 홍보팀이 없었다니까. 선거 홍보 내용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문재인 선거 때 기억나는 거. 사람이 먼저다.
담쟁이. 두 개 기억나지? 그게 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담쟁이를 만들겠다는 건 뭐야? 어? 사람이 먼저다, 담쟁이.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대한민국을 보여줄 거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데 뭐? 뭐보다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인 어떤 나라인데? 공약집에 어떤 공약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박근혜는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이해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선명한 색깔로 눈에 팍팍 들어오게 공약을 막 써놨어. 다 개구라는 게 밝혀졌지만 문재인은 공약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이미지야. 그런데 그놈의 이미지라면 그거라도 선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란색은 내가 이제까지 본 노란색 중에 가장 칙칙한 노란색이었어. 세상에 노란색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홍보물에 나온 노란색은 세상에서 가장 칙칙한 노란색이었어. 거기다 어쩌면 그렇게 인쇄 상태가 후진지. 인쇄 잉크는 죄 번져가지고 진짜 싸구려 홍보물 같은 게 들어왔더라고. 나는 문재인 선거 때 그 홍보물 만든 애는 나는 정말 추방해야 된다고 봐, 대한민국에서. 걔는 정말 추방해야 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든 거야. 그거 돈 안 쓴 거 아니야.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였던 거야. 문재인을 통해서 문재인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 뭔지 표현해내지 못한 거야. 그게 원인이 결국 홍보팀만의 문제였을까? 아니야. 그건 문재인의 홍보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영 전체 철학의 문제였던 거야. 우리가 철학적으로 빈약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2012년 여름에 무슨 논쟁이 붙었냐 하면 내 기억에는 12년 9월이야. 12년 9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쪽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제민주화가 무슨 의미인데 왜 그게 추상적이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값 주겠다. 그게 경제민주화다. 그게 왜 추상적이냐. 그랬더만 박근혜가 딱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문재인은 경제민주화가 공약이 아니었어.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건 공약이 될 수 없어요. 방향은 될 수 있어도 공약이 될 수 없는데 박근혜는 그걸 공약으로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 아유, 우리 국정원 요원들 신한 써가지고 뭐 저기 18원 받으려고? 시급 18원? 존나 애쓴다.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결국 나는 문재인이 졌던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야권 진영이 이명박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박근혜는 안 될 거다. 2012년 총선도 그래서 진 거야. 이명박이 개죽을 써서 야권이 후보만 내면 당연히 이길 거다. 그래서 졌는데 언제? 누구 때도 문재인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명박이 개짓거리를 해서 그 문재인이 이길 거다. 도대체 문재인이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상이 없었던 거야. 그건 뭐냐? 우리 민주진영 전체가 철학적으로 이런 나라를 꿈꿔야 된다. 나는 문재인이 공약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라고 내세웠다면 차라리 나는 그게 사람이 먼저다 보다 감이 왔을 것 같아. 공약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겠다. 아니,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 받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을 거야.
그런데 문재인 선거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공약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할 수 있는 걸 공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비전, 앞으로 이 문재인이 만들어갈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공약이야. 그래서 공약은 그 공약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정치야. 근데 이 더민주 의원들이나 지금 이제 야권 세력은 사실 공약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어. 언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라는 말을 만들고 공약 이행률이라는 말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라진 게 비전이야. 나는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운동이야. 원래 취지는 좋았어. 왜냐면 그전엔 다 개뻥을 쳤거든. 개뻥을 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지키라는 취지로 시작된 운동인데 이게 점점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이름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진행돼서 실현 가능한 일만 공개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권이 비전이 사라졌어. 노무현 대통령은 뭘로 당선된 사람이야?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 그걸로 당선된 거야. 우리나라가 망한 게 지역주의 때문이다. 지금 어려운 게 나라가 지금 이 양분된 게 지역주의 때문이니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선명한 주장을 딱 하니까 국민들이 찍어준 거 아니야. 호남에서 경상도 머스마를 후보로 그러니까 그렇게 당선된 애가 지역주의 타파하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뽑아준 거야, 노무현을. 근데 문재인 팀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선명하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게 없는 거야. 이명박은 개뻥이라도 쳤잖아. 747고요.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는 거였지만 어쨌거나 이명박은 747, 박근혜는 474. 둘 다 사기치고 또 치고 또 친다 뭐 이런 뜻이잖아. 사기치고 사기쳐. 그게 474.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가 747. 어쨌거나 그래도 국민들이 바란 건 뭐냐? 뭔가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 거야. 근데 사실 야권이 언제부턴가 비전이 없어. 간신히 여권에 대한 비판만 가지고 당선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야권 정말 비전이 없었냐? 가진 사람들이 있어. 누구? 이인영 같은 사람. 이인영이나 김근태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비전이 뭐였냐? 따뜻한 경제, 깨끗한 정치. 그러면서 이인영이 지난 19대 때 계속해서 그 이인영이나 우원식이나 이런 사람들, 이인영, 우원식, 김기식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이 뭐야? 결국 구의역 사건 같은 게 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를 금지하는 법안. 이게 바로 올바른 더민주가 꿈꾸었던 방향이라고. 국민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 그게 더민주가 꿈꾸었던 비전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가치 있게 봤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비전으로 제시된다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할 마음이 있냐고. 더불어 잘 살고 다 같이 잘 사는 건 내 관심이 아니다. 나를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솔직히 우리 진심으로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 진짜 진심 속에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더불어 먹고 사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한 대통령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그런데 이정현을 뽑고 정운천을 뽑아? 이정현을 뽑고 정운천을 뽑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언제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얘기했어. 새누리당에서 이정현이 초지일관했던 짓이 뭔데? 그런 다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법안 통과 못 시키게 뭉갠 게 이정현이 한 짓이야. 박근혜가 한 짓이고.
김종인 같은 영감이 대선을 꿈꾸면서 다른 후보 밀어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김종인을 까대가지고 얻는 게 뭔데? 어? 당신이 그렇게 김종인을 까대가지고 얻는 게 뭔데? 당신이 지지하는 누구가 대선 후보가 안 될까봐 그래서 김종인 까대는 거야? 이런 수준이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못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려면 김종인이 아니라 김종인 할아버지라도 데려다가 써먹어야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야지. 어? 그런데 자기네 편 존나 까먹고 앉아있는 게 이게 우리 수준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못하는 거야. 저것들은 아무 생각 없는 저것들은 아무 생각 없는 박근혜도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박근혜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도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서로 욕하고 자빠져갖고 지가 지지하는 후보만 인정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김종인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는 절대 반대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물론 지금 방송가에서 김종인을 대통령으로 자꾸 펌프질을 해. 김종인에게 야망을 심고 있는 거지. 근데 김종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나온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그건. 그거야말로 노욕이지. 그런데 김종인 같은 영감탱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얻는 게 뭐냐고. 점잖게 말 못해? 김종인이 올바로 대선 후보를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이 전당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 중도 세력에 관심을 끌어서 승리적인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김종인 같은 영감이 어쩌고 이러면서 김종인 까대버리면 김종인이 문재인한테 도움 주는 그런 전당대회 하겠냐고. 사람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김종인 도움도 필요하잖아. 김종인은 뭘 잘하는데 내가 볼 때 김종인은 내가 볼 때 아직까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비전이 제시된 건 없어요. 다만 김종인이 잘하는 건 뭐냐? 정치판을 잘 뒤집어. 그래서 마이크 뺏어오는 걸 잘해. 김종인 같은 뭐라 그러나 전략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이제까지 야당이 매번 진 이유가 뭐야? 매번 마이크 뺏겼잖아. 아무리 좋은 보따리를 싸놓고 있어도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못하잖아. 마이크 뺏겨가지고. 그래서 황금 보따리를 쥐고 매번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김종인은 쟤네들이 뭔가 막 그럴싸한 쇼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싹 뺏고 그래서 이번 더민주가 이긴 거 아니야. 더민주 승리의 비결에는 김종인이 반드시 있어요. 더민주가 제1당 된 건 김종인의 공이 반이야. 김종인의 공이 반이고 나머지 반이 문재인이겠지. 김종인을 데려온 문재인이 반이겠지. 정확하게는 김종인 3분의 1, 문재인 3분의 1, 전략적 투표를 했던 국민들의 의지가 3분의 1.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자산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재산을 다 합쳐서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김종인을 제외하고 김종인을 죽이고 김종인을 내다 버리고 대선 이길 것 같아?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이 다시 살아나와도 택도 없어. 안희정이면 이길 것 같아? 택도 없다고. 판을 주도하는 능력, 한마디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은 내가 볼 때 김종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도 눈앞에 보여주는 게 없지만 김종인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 전쟁의 판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전쟁터를 바꿔낸다는 거야. 여기저기 다 포진된 전투 부대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전투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전쟁판이 달라져. 김종인은 그걸 알아. 그 능력을 우리는 빌려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누구든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김종인을 까대. 어? 그래서 질 거야. 그렇게 김종인을 까대면 또 진다고. 정신들 좀 차려. 누가 후보가 되든 김종인이 키를 줘야 돼. 키를 쥐고 대선판을 흔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개꿀 같은 개꿀 진짜 짱인 아무리 어떤 좋은 후보를 내놔도 김종인같이 판을 흔드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문재인처럼 또 진다고. 알아? 좌우지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그 외에 지지난주인가 친노포비아 논쟁이 있었잖아. 소위 친노한테 찍히면 죽는다. 대놓고 지난 총선 때 정청래가 그 공천 못 받았다고, 정청래 공천 안 주면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닌 사람들, 난 그들이 친노포비아의 존재라고 봐. 분명히 있었잖아요. 각 지역의 후보들한테 정청래 그 컷오프를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노포비아의 실체야. 친노 공포의 실체가 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소위 누가 그래, 친노가 나쁜가요? 누가 친노가 나쁘대? 지금 야권 중에 친노 아닌 사람이 어딨어? 노무현 덕 봐서 당선되지 않은 놈이 어딨냐고. 다 친노야. 그러면 친노 포비아는 뭔데? 바로 친노를 파는 놈들이죠. 자기가 친노 임내하고 다닌 놈들. 그들이 정청래 같은 인간 그거 공천 안 줬다고, 컷오프 됐다고, 더민주 낙선운동하고 다닌 인간들. 그들의 그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 거냐고. 그게 정말 인간 존중의 자세냐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더민주 낙선운동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정치인이야. 자기 소속 정당을 낙선운동 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그게 정당이고 그게 무슨 집토끼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개파주의니 뭐니, 개파주의를 입에 올리는 게 개파주의야. 제가요 굉장히 막 그 가슴이 아픈 게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야.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는 대통령 선거를 못할 수도 있는데, 간신히 총선 이겨놓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우린 대통령 선거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의장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자가 국회 해산시키겠대잖아. 국회를 해산시킨다는 얘기가 뭔지 알아? 쟤네들의 뜻은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을 바꿔서 내각제를 만든 다음에 박근혜를 영구 종신 여왕제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제 다시는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엔 대통령 후보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전원책이 내가 이제까지 전원책한테 들은 말 중에 유일하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했더만, 내가 2008년부터 외친 말이야. 반기문은 한국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뭐가 되어 있냐면, 대통령 선거로부터 5년 전, 선거일로부터 5년 전까지 5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그게 대통령 출마 조건이에요. 대통령 출마 조건에 딱 두 개야. 40세 이상인가? 나이 제한이 있어. 40세인가 45세로 나이 제한이 하나 있고, 하나가 뭐냐?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이전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딱 두 가지야. 그런데 반기문이 이번에 와서 결정적 실수를 했더만, 관훈 토론인가 관훈 무슨 클럽 토론에서 자기가 내년에 한국인으로 돌아오면, 무슨 얘기냐? 유엔 사무총장은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유엔의 사무총장은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야. 반기문은 지금 한국민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선 출마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자, 이거 신문, 저기로 같이 봅시다. 내가 이거 2008년부터 얘기했어. 내가 이거 2008년부터 얘기했는데, 매번 이 새끼들이 물타기 하면서 아니라고. 지랄 연병. 그냥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가 헌법을 알기를 개조수로 알아야, 홍어조수로 알아야죠. 전원책. 반기문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 없어. 5년 거주 문제. 자, 전원책 뭐라 그랬냐? 헌법 제67조에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 이거 헌법에 나온 거야.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자, 그런데 지금 반기문이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이냐고. 우리나라 공무원이에요? 아니야. 유엔 사무총장은 어느 한 나라 국민 소속이 아니에요. 이건 공무로 파견된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가령 유엔의 대사 있지. 유엔 대사는 공무로 간 거야. 우리나라 공무원이야. 근데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소속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무원이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유엔은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야.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유리하게 활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니라고. 파견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때부터 외친 게 지금 반기문은 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거니까 제외를 된다고. 지랄하네. 야,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이야? 대한민국 공무원이냐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 어느 명단에 가면 어느 급인데 장관급이야 아니면 차관급이야?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지금 전원책도 인정했어. 반기문 총장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지금 박근혜가 반기문을 띄웠던 카드는 이유가 뭐겠냐고. 반기문이 박근혜가 해외 나가면서 반기문 던지고 간 거 아니야. 던지기란 거야, 던지기. 이게 그 아저씨에 보면 던지기라고 나와. 그게 뭐냐면 어떤 애한테 약을 배달시켜서 걔한테 누명을 씌우는 걸 던지기라 그래. 근데 박근혜가 지금 반기문한테 던지기라고 간 거라고. 국민한테 지금 반기문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마치 반기문이 대통령 후보인 것 마냥. 반기문 출마 못한다니까. 왜?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지금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인데 유엔 사무총장은 출마 직후에 어느 특정 국가의 정무직, 정부직을 정부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46년도에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그래서 반기문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어. 4년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에도 얘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왜 반기문을 띄웠겠냐고. 대통령 후보가 있는 척한 거야. 왜 박근혜 본심은 뭔데? 반기문 팔고 안철수 팔아서 자기가 영구 종신 여왕제 하는 거잖아.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그거 댓글 썼는데 만약에 박근혜가 그게 자기 뜻이 아니면 국정원 직원들 그거 다 잘라야지. 안 그래? 종신 여왕제가 돼주세요라고 쓴 국정원 좌익 교수는 그걸로 기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지금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기소가 됐는데 걔 기소가 된 죄목에 그게 없어.
만약에 그게 죄목이면 그걸로 잘랐어야지. 그건 박근혜가 그게 자기 뜻이라는 거야.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야. 박근혜더러 종신 여왕제가 되라고 수백 건이나 글을 쓴 좌익 교수를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기소도 안 한 이유는 그게 박근혜 마음인 거야. 지금 박근혜는 그걸 하고 있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지 딴에는. 그래서 자꾸 해외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외부에서 치적을 쌓은 것처럼. 야,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갖고 대우받은 척 한 거 아니야. 자, 프랑스 언론이 뭐라고 썼을까요? 예. 프랑스 언론에서 박근혜의 그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예. 네. 뭐 여러분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듣보잡이겠지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은 북한의 노동신문만 보잖아요. 예, 하루 종일 북한의 노동신문 읽고 하루 종일 조선중앙방송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듣보잡이겠지만 그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 언론에 르몽드라고 있어요. 예, 르몽드지에서 박 대통령 국내에 힘 빠져서 외치로 독재자 딸이라고 소개했다. 르몽드 기사네요. 예, 예. 자, 이 르몽드의 기사인데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의 의미를 짚었다. 아놀드 티보 기자는 국내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우 쪽팔려. 그냥 다 알아. 이 르몽드가 옛날에 박근혜한테 마담박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갖고 우리가 박마담이라 했더니 어찌나 국정원 직원들이 개 지랄을 떠는지. 박마담이나 마담박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스박이라고 불렀더니 또 미스박이라고 지랄이야. 미국에서 미스박이라고 하더만 아니라고 막 프레지던트 박이라고 불렀다고. 프레지던트도 맞지만 미스박도 맞잖아. 그럼 미스지 미세스야? 아우 지랄 연병들 하면서 좌우지간 우리 마담박 르몽드가 또 한 건 했어요. 예. 국내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이미지 관리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국내 정치의 난맥상을 풀어보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총선 패배로 아주 그냥 탈탈 털리는 거야. 가지 말았어야 돼. 내가 볼 때 박근혜 링거 맞은 건 이 기사 때문이 아닐까 싶어. 박근혜는 자기가 프랑스에 가서 막 한류 이런 거 기사 날 줄 알았는데 아유 유력일간지 르몽드에서 이렇게 탈탈 털어버렸으니 열받아가지고 링거 맞고 알아 누운 거겠지. 기사는 지난 총선 패배로 박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제1당의 지위를 잃은 점, 선거 기간 동안 박 대통령 측근들이 무리하게 후보가 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점, 노동법 개혁 시도로 청년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이 힘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아유, 프랑스에 가서 탈탈 털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아유, 꽃이다. 아유, 꼬숩다. 야, 우리 시청자가 보내준 참기름보다 고소하네. 예. 2년 빨갱이네. 너는 국정원이지? 하여튼 국정원 저 새끼들은 아무한테 다 빨갱이래 저거. 아유 저 썩을 놈들 저거. 아유. 자 마저 읽을게요. 또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 역시 의회 권력의 교체로 인해 벽에 부딪혔으며 한반도의 긴장 조성은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결과만 나왔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마땅한 후보가 이거 봐. 프랑스 르몽드도 알아. 우리나라 종편만 아니라고 지랄이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새누리당의 구세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기사는 프랑스 방문길에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얻어내길 원할 텐데 최근 북한이 또 미사일 실험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 문제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박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기사는 세종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 게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주워 담으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 쪽팔리다. 길게 한번 내용 있으니까 번역한 내용이라 한번 쫙들 읽어봐. 아유 쪽팔려라. 이때 프랑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프랑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관공서들이 문 닫고 있대요. 150년 만에 폭우로 지금 세느강의 수위가 7m까지 올라서 내가 프랑스 파리 가봤잖아. 프랑스 파리를 가봤는데요. 이 프랑스의 세느강의 수위가 그렇게 뭐라 그러나 가령 우리 한강은 좀 이렇게 차이가 나. 그죠? 그 강의 수위하고 이 육지하고 차이가 좀 나고 그래서 강변에 있는 강변도로하고 그걸 뭐라 그러니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가 그 한강변 강변에 있는 도로잖아. 그리고 실제로 건물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세느강은요. 세느강 강변하고 그 길하고 별로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됐어. 그래갖고 이 세느강변을 돌아다니는 유람선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높은 몇 층짜리 유람선이 없어. 세느강을 돌아다니는 유람선은 나지막하게 2층? 그게 다야. 되게 나지막하고 그리고 그 세느강에 있는 다리들도 다 낮아. 되게 낮아요. 그리고 거의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느강이 그래서 그렇게 낮은 강인데, 그러니까는 그 하산계수가 그 하산계수는 강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세느강하고 요 시내 높이가, 이 높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7m가 높아졌다 그러면, 파리 시내 상당수가 잠겼다는 얘기야. 한강이 세느강에 비하면 굉장히 큰 강이에요. 세느강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중랑천인데? 세느강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템즈강은 더해. 템즈강이랑 세느강 보면 진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 한강은 폭이 1km잖아. 엄청 큰 강이야. 근데 그 세느강이 7m의 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파리 시내는 대부분이 1층 다 잠겼다는 얘기야. 1층 거의 다 잠겼다는 얘기예요. 파리가 이렇게 낮아. 되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니? 고도가 낮아. 파리시의 고도가 되게 낮다고. 우리 그래도 서울은 25m는 되잖아요. 서울의 일반적인 지표 높이가 한 25m는 되잖아. 근데 파리는 되게 낮다고. 해발 고도가 되게 낮아. 그래서 지금 거의 그 1층이 거의 물에 지금 잠겨 있잖아. 그래갖고 지금 관공서들도 다 문을 닫고, 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배 타고 다녀. 파리에 전부 다 시내에 배 타고 다녀.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루브르 박물관은 150년 만에, 루브르 박물관이 150년 만이면요. 사실 이제 루브르에 그렇게 예술품이 많아진 게, 그게 저기잖아. 1800년대에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약탈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약탈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만든 거잖아.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이 150년 만에 홍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위로 올리고 있대잖아. 아유, 정말, 박근혜가 박근혜의 위력이 대단해요. 예. 박근혜가 그냥 감은 그냥 기본이 그 정도야. 아유, 그래도 파리 시민 여러분, 쿠데타 안 일어난 게 어디예요? 콜롬비아는 쿠데타 일어났잖아. 그리고 파리 시민 여러분, 그거 화산 안 일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남미의 어떤 나라는 화산 지진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파리 시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토네이도도 없잖아. 아유, 남미에 토네이도 일어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리고 이게 또 6월이라 폭설은 없잖아. 아이고, 그때 미국이랑 캐나다랑 폭설 와가지고 개 난장판 됐잖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하면 그냥 자연이
노하나 봐. 천재지변이 그렇게 일어나? 가끔 이제 쿠데타 같은 인재도 일어나긴 하는데, 아유, 그냥 거기 영원히 있으라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4일 내내 그런데, 참, 이 프랑스에서 미안해가지고, 이거 진짜, 예. 아니, 그 많은 비가 저기, 에티오피아랑 우간다에 좀 내리지, 우간다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우간다나 에티오피아에 내릴 비를 그냥 파리에다 죄 쏟아부었는지 그냥, 아유. 어떻게 해? 미안해가지고. 좌우지간 그렇게 갔는데, 그냥 르몽드지가 박근혜 정체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아유, 이렇게 딱 까발려가지고, 이거 남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또 우리나라 삼성에서, 그 프랑스에 또 되게 유명한 광고판이 있대.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광고판. 하루에 광고비가 제일 비싸. 왜?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있잖아.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비싼 광고판이 있대, 유명한. 거기에다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님 저기 프랑스 순방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그걸 냈대, 광고를. 그래가지고 그냥 파리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야, 너네 나라가 무식한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아유, 나 쪽팔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유럽에 가면 스미마생 그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쉐쉐 그러고 다녀야 돼. 한국말 하면 쪽팔려. 도대체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쪽팔려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가 딱 두 마디는 알아야 돼. 스미마생 그 다음에 니하오마 그리고 이게 쉐쉐 그 얘기하고 왜 대충 눈치 보면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쉐쉐쉐쉐 그러고 가면 돼. 그리고 좀 미안하다. 제가 좀 얼굴이 울그락풀그락하다. 스미마생 그러고 가는 거지. 일단 제 얼굴이 별로 안 좋다. 스미마생 일본인인 척.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어디로 가라고 알려줬다. 쉐쉐 그러고 가면 되는 거야. 굳이 한국인인 걸 밝히지 마. 예,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프랑스에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사회적 기업을 공부하고 왔잖아. 프랑스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아, 까먹었네. 여보! 프랑스에 당신이 갔던 그 회사 이름이 뭐라 그랬지? 뭐? 코 파나? 코를 파냐고? 예, 프랑스에 코파나라는 회사가 있대요. 코파나? 코파남? 예, 코파남이라는 사업이 있대요. 아유, 참.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부터 중요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의 노동 현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프리랜서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비정규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만 창의적으로 생긴 건가? 그게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말 자체가 비정규직인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예, 이 전 세계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지금 이제 옛날에는 노조를 중심으로, 정규직들이 있던 시대에는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하는 투쟁이 가능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노동 현실이, 노동 조건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노동의 형태가 되게 다양화됐다. 옛날엔 다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일을 하잖아. 가령 개별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옛날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지.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개발해냈냐 하면 그런 이제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가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일하는 가령 미용사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뭘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업자 조합을 만든대. 사업자 조합. 그래갖고 이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이야. 개인 사업자. 한 사람씩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갖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합 소속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얘한테 가령 미용실을 어떻게 열어야 되고 이런 걸 컨설팅 해주고 미용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조합에다가 이제 홍보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야. 대신에 얘네들이 자기네 수익을 벌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면 11점 몇 퍼센트를 그 조합에다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3년까지만 그렇게 키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3년이 딱 지나면 이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런대요. 당신이 이 조합에 계속 남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출자를 하고 조합원으로 승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졸업해야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는 거야. 도와주지 않는 거지.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게 2005년인가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가지고 그 코파남이라는 사업자 조합이 이번에 아예 법적인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 개념하고 다른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미용사들 생각해봐. 그 미용사들이 다들 혼자 일하잖아. 근데 미용사들이 아주 동네에서 여기저기 다 미용실이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막 망하잖아. 그러지 않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당신이 뭘 잘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내라. 그리고 이 지역을 홍보까지 해주는 거야. 그 미용실을. 그러면 그 미용실 사장님은 그 미용실을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신기술도 가르쳐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장사 이제 어느 정도 3년이면 궤도에 오를 거 아니야. 자기 잘 장사가 되는. 그때는 이제 조합원이 돼서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출자자가 되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결국 일자리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령 이런 거지. 뭐 웹툰 작가들도 그런데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거야. 방송 작가들도 그렇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은 BJ들도 그런 조합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가령 이제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BJ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난 한마디밖에 못해. 매일매일 꾸준히 방송해라. 별풍선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2마디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와주는 그런 조합이 있다면 이런 BJ들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 BJ들이 무리한 짓을 안 하게끔 올바른 법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런 법적 자문도 해주면서 이 방송을 잘 해나가려면 어떤 아이템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것도 조언해줄 수 있고 대신 그 소득의 뭐 10% 정도를 그 조합에다 내면 그 조합은 그런 돈들을 다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런 게 이제 콤파냐? 콤파냐라는 코파냐라는 코파남? 코파남? 코파남이라는 그 사업자 협동조합의 사업 고용 그러니까 같이 하자니까 사업 고용 협동조합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 각자 혼자 일하는 그 사업자들이 처음에는요 이게 조합에 고용이 되는 거래. 3년 동안은 고용이 돼서 지시도 받고 도움도 받고 대신에 10%의 소득만 수수료 형태로 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게 프랑스에는 벌써 100몇 개가 만들어져 있대. 100몇 개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탈리아에는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볼로냐라는 도시는 전 도시의 뭐 70%인가 80%가 조합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로컬 푸드. 자기네 동네에서 만든 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동네, 그 조합원, 그 도시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우유와 빵과 밀가루와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지역에서 난 것들을 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그 공산품도 그 지역에서 만든 걸 쓰고,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건 이익을 어느 특정인이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가 다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건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그래서 이 볼로냐는
이 생활협동 조합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 볼로나만 멀쩡했다는 거야. 실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은 그 노동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 변형된 그런 그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대요. 서울시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 무슨 개발센터인가를 만들었대.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 개발센터에서 그런 이제 우수 모범 그 사회적 기업들을 지지 지원해 주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마포에 있는 뭐라고? 여보, 마포의 그 공작소 이름이 뭐라 그랬지? 놀이장 뭔데? 마포에 그 놀이장 뭐라는 그 좀 찾아봐요, 뭐. 이게 뭐냐면 그 건축 폐자재 집을 허물고 나면 가령 문짝이라든가 뭐 문틀이라든가 이런 건축 폐자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폐자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를, 그러니까 다 이제 전문적인 기계로 다 깎아가지고 그 짜맞춤 가구를 만들어서 그 문화로 놀이장, 예, 문화로 놀이장 같은, 딱 나왔어. 예, 문화로 놀이장 같은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일단 건축 폐자재라는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기술과 되게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 가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납품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싼 값이 아니라, 싸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목수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신청했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욕심으로 아이템도 별로 안 좋은데 막 만들었다가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망해버린 사회적 기업들도 많대. 근데 잘 나가는 성공한 모델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 때도 내나 언론은 똑같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언론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정부를 줄여야 된다. 정부를 줄여서 작은 정부 얘기 많이 하잖아. 작은 정부로 가고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철도나 전기나 수도나 다 민영화의 길을 가버린 거 아니야. 근데 철도나 전기나 철도,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건 사실은 뭐냐면 국민의 기반 산업이라는 거야. 그러면 국민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그럼 이런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반 산업은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도리어 그 기반 산업에 공공의 일자리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모든 기업은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추세잖아요.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 이상 뽑지 않아. 전부 다 기계화해. 옛날에 내가 무슨 그 파크랜드라는 양복 매장이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 광고를 한 걸 본 게 있어. TV 광고에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파크랜드는 모든 전 과정을 기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재단부터 천의 재단부터 박음질까지 기계화가 하는 거를 광고로 보여준 적이 있어. 그것도 어디에서? 동남아에서. 동남아에 어디에다가 공장을 차려놓고 전면 기계화로 하는 걸 자랑을 하더라고. 파크랜드 양복은 입으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게 옛날에 사람의 일자리잖아. 사람의 일자리를 줄여가지고, 사람의 일자리를 줄여갖고 기계로 만들어갖고 파는 옷은 사 입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는. 가격이 싼 대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싼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싼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거야. 우리나라 제조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양은 왜 그렇게 연봉이 높으냐? 서양은 물가가 높은데 그 물가에 맞게끔 연봉을 주는 거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연봉이 우리보다 2배로 높은 거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싼 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는,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물건을 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우리의 이웃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 이게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싼 값, 싸게.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이런 것들을 막 사서 쓰잖아. 근데 우리가 메이드 인 다른 나라 걸 사서 쓸 때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의 몰락이 자영업의 몰락으로 연결된 거예요. 대규모 실업자, 그러니까는 저기 IMF로 실업한 사람들이 자영업을 열었는데 자영업이 몰락한 이유가 뭐냐? 노무현 땐 잘 나갔어. 근데 이명박 때 쫄딱 망한 이유가 뭐냐? 이명박 때 노동자들을 다 죽였거든. 노무현 때는 대량 실업을 못했어. 대량 해고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명박은 어떻게 쌍용부터 시작하고 다 기륭전자, 쌍용 전부 다 대량 해고 해버렸잖아. 대량 해고를 막 해버리니까 그 대량 해고의 여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영업의 몰락으로 온 거예요. 자영업이 몰락하니까 어떻게 됐어? 그 가게 공실이 생기는 거, 건물의 공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엄마 아빠들도 망해버린 거야.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거야.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 자리도 없고 그런데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악순환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또 있어. 가령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는 이제 이 뭐라 그러나 1980년대까지 1990년대 이전에는 세계의 대립구도를 어떻게 봤냐면 자본가와 노동자로 봤어. 세계의 대립구조를 자본가와 노동자로 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 인상을 막 추구하면서 재벌과 자본가와 싸워야 된다. 이런 구조였다면 이 공산주의가 몰락한 90년 이후 25년 동안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소비자와 대기업이라는 이제 갈등 구조가 그러니까 대기업과 소비자라는 구조가 됐다는 거야. 노동자가 소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들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유효한 소비자 운동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운동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사과 안 하고 뻣뻣하게 갑질하다가 우리 그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한번 해버리면 시겁해가지고 이것들이 사과하고 막 배상하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 결국 지금 구조는 소비자와 대기업 구조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지금 필요한 건 소비자의 각성이라는 거야. 이번 가습기도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 노동자의 각성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소비자의 각성이 필요한 거야.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PB 제품 사지 마라. 이마트 기호 있는 거 사지 말라 그랬더니 세상에. 야, 이마트에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자를 쓴 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한 며칠 사이에 뭐가 나왔어? 노브랜드. 야, 노브랜드가 그거야. PB 제품. 노브랜드라는 게 그게 PB 제품이야. 야, 이것들 진짜 이마트 이자 마크 뽑아가지고 하는 것들 사지 말자 그랬더니 노브랜드 그게 PB 제품이야. 이 노브랜드나 이마크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롯데 그들이 만들어낸 뭐 통큰 시리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생산자의 피를 빨아서 결국 자기네들이 착취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더 싸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가격 차이는 누가 감당하는 거냐? 유통 마진을 빼는 게 아니라 생산 마진을 빼는 거야. 가령 무슨 땡땡 주방세제가 있어. 이게 제일 잘 팔려. 그럼 얘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사장님, 절반은 노브랜드로 입점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땡땡 이걸 팔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겠어. 근데 판매량의 절반을 자기네들한테 그 노브랜드로 입점하라는 거야. 납품하라는 거야. 그럼 그 절반에 대해서는
그 유통마진은 그대로, 이 유통마진은 그대로 여기 따라가. 그 대신 뭘? 가격을 낮추려는 거야. 그럼 가격을 어디서 낮춰야 돼? 생산 비용에서 낮춰야 돼. 그럼 생산 비용을 어디서 낮추겠어? 노동자 임금으로 낮추겠지.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몇 달 일 시키다가 얘 불법 노동자예요 신고해갖고 월급 띄어먹고 그런 식으로 낮추라고 하는 게 그게 노브랜드 제품이야. 그러니까 노브랜드 그 제품들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값이 조금 싸다고 해서 그걸 사면 결국 그 생산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그 생산업자가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감당하기 위해선 노동자 임금을 깎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각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기업,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제품을 살 때는 매일 유업의 제품들을 사요. 예. 그 요구르트를 사더라도 매일 유업 걸 사고, 왜냐하면 매일 유업이 그나마 가장 그 갑질이 적은 유통업체라는 거야. 갑질이 전혀 없진 않은데, 매일 유업이 그나마 착한 기업이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가장 착한 기업들을 우리가 몰아줘야 돼. 가령 얼마 전에 오뚜기 컵라면에서 곰팡이가 나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트마다 오뚜기 매상이 되게 높은 거야. 대형 마트에서 1위가 오뚜기인 거야. 그러니까 짬뽕, 진짬뽕, 오뚜기가 압도적 1위인 거야. 그러니까 신라면을 앞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뚜기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격화시키려고 그래서 곰팡이 논쟁을 일으킨 거야. 다른 것들은 곰팡이 많이 나와도 보도도 안 하면서 오뚜기 거는 곰팡이를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뚜기가 잘 팔린 이유가 뭐냐면 오뚜기는 마트에서 시시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장기 계약직이다. 보통은 단기 계약직인데 오뚜기는 시시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장기 계약직이고 그나마 마트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중에 가장 대우를 잘해주는 기업이다.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오뚜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뚜기가 많이 팔리니까 일부러 이미지를 격화시키는 거야. 예.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 LG는 노조가 있어. LG전자는 노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지점 자체를 죽여버려. 그게 이건희네 가문의, 이건희 이재용 가문의 그 가훈이래. 무노조 경영이.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자 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삼성에는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조가 있긴 있는데 어용 노조만 있고 이게 복수 노조가 되면서 이 노조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 만드는 노조들마다 죽이는 거야.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사찰을 하고 도청하고 사찰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삼성의 아주 고질병이야.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안 사고 LG전자 물건 사기. 노조를 인정하는 전자회사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자회사 중에 노조를 인정하는 회사 거 사주기. 이런 게 소비자 운동이라는 거예요. 바른 소비자. 그리고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박정희 전두환 때 만들어진 다단계 유통 구조야. 그게 농산물 가격을 합리화하겠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두환이 만든 게 그게 이 농수산물 도매 체제야.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 체제는 농민들한테 아주 싼 값으로 전량 수매를 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유통 과정을 몇 단계를 거쳐갖고 소비자는 그게 10배로 팔아먹는 거야. 중간에 유통 마진을 다 누가 먹느냐? 이게 그 당시 박정희 꼬봉들, 전두환 꼬봉들이 그렇게 도매업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야. 그걸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농민들하고 도시가 직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였어. 그래서 농민들한테 그 농산지에서 제철 채소를 도시의 그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해갖고 그 제값을 주고 마트 가격을 주고 농산물을 사면
결국 농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잖아. 또 마트 가격이 한 80% 정도로 가격이 형성된다면 소비자는 20%의 이익이고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한테 잘 됐어. 근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냐.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갖고 소문을 냈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정말 직거래일까요? 이러면서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그 트럭 이래가지고 어떤 트럭이 농산물 직거래인 척하면서 도매시장에서 물건 떼다 팔았다. 그 얘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야. 그리고 아파트 분양에서 싹 직거래 장터가 사라졌어. 그게 지금 삼성의 갑질 추가 폭로 침묵한 언론. 내가 이게 다른 영상은 뉴스타파는 가만있어 봐. 그러면 JTBC 영상을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틀면 안 되는 건가? JTBC 영상을 아프리카에서 아예 우리도 틀면 안 되나? 그런가 보다.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JTBC 영상 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이제 뉴스타파도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다 틀 수 없게 만들어 놨나 보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좌우지가 이제 저런 영상도 한번 가서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솔직히 우리는 소비자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1+1, 이렇게 싼 거를 사기보다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기, 그리고 물건을 소비하는 원칙을 일자리 중심으로 하자는 거야. 소비자들이 우리의 일자리 지키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소비를 할 때 그게 결국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돈이 적어요. 돈이 적지만 1+1 살 돈으로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기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정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 전 세계가 더불어 먹고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가령 원두커피를 마실 때 공정무역 커피가 있어요.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커피는 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된대. 근데 이 손으로 딴 커피를 전 세계의 대형 커피 회사들이 아주 싼 값에 그 커피를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 커피 노동자들은 정말 일당 1,000원 정도밖에 못 받고 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공정무역 커피는 뭐냐 하면 커피 생산자 농장에게, 커피 농장주에게 제값을 주는 거야. 대형 그 커피 회사들이, 커피 자본가들이 싹쓸이해서 싸게 사들이는 게 아니라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공정무역을 지금 하는 커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을 살 때도, 가령 우리가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키워 못 먹으니까 커피는 수입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수입해서 먹을 때도 공정무역 커피.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이 부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냐?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거부하는 운동. 미국의 부자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 미국은 이제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 운동에 대해서 옛날부터 어떤 좀 결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블러드 다이아몬드 퇴출 운동이야.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그 팔려간 아이들,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8살부터 막 이런 애들을 끌어다가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그 고생을 하는 거.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강제로 캐게 하는 놈들이 아프리카의 독재 정부야. 박근혜랑 친한 나라들. 그런 이제 이런 독재 정부에서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들어온 다이아몬드는 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미국에 그렇게 독재자가 아이들을 강제 노동시켜가지고 캐내는 다이아몬드는, 그 나라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미국의 공장에서 몰래 밀수해갖고 그거를 물건을 만들잖아. 그럼 잡혀가.
그게 블러드 다이아몬드 퇴출 운동이야. 이제 그런 식의 소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선마을 여선생님이 당한 참사를 보면서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냐. 어떻게 선생님을 잃을 수가 있냐, 학부형이.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학부형이 선생님을 잃을 수 있냐? 여러분 이 사람보다 이놈들보다 더 덜 나쁘지 않은 놈이 있어요. 누구냐? 넥센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그 넥센 돈으로 주식을 뇌물로 받은 검사장. 그 검사장이 뭐 처음에는 돈을 빌렸대는 자기 돈으로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출처대라 그러니까 장모 돈이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게임 회사에서 그 검사장한테 뇌물로 준 거야. 그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뇌물로 받은 주식을 아주 적기에 팔아가지고 200억의 시세 차익을 본 거야, 검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뇌물을 받았냐? 그런 게임 회사의 불법을 감시 감독하는 그 책임자였대. 그래서 뇌물을 준 거야. 나는 이 여교사한테 이 집단 성폭행한 이 새끼들이랑 그 검사장이 같은 놈이라고 봐. 국민을 위해서 공직에서 이 게임 업계를 관리 감독해야 된, 게임 업계의 불법을 관리 감독하라고 준 공권력으로 세상에 지 돈을 챙겨? 그놈하고 이 집단 윤관범들하고 뭐가 틀리냐고. 같이 나쁜 놈이야. 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잖아, 둘 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이건 다른 말로, 아니 이명박이 형 이상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잘 살아요? 이명박 얼마나 기가 막힌 못된 짓을 했어. 잘 살아요? 그러니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즉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근혜 저 하고자 하는 짓 좀 봐봐.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 이제 눈물 쥐어짜지도 않아.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바빠. 한류 공연 보러 다니고 지 유학했던 데 공연 보러 가고 그리고 자빠졌어. 그러니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의 속담의 뜻이 뭐냐. 권력자들이 법과 도덕을 지켜야 백성이 그걸 지킨다는 거야. 근데 맨 윗물들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왜 지키겠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난장판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저 시리아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쏴 죽이는 그런 우파들처럼 우리가 정말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막 무식한 짓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다 죽어.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윤리와 규범이 사라지고 정글이 되는 거야. 정글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로드에 나오는, 이 소설 로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시대가 오는 거야. 서로 죽고 죽여서. 그래서 인간이 일찍이 수천 년 전에 윤리를 만들었어.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는데 그 윤리와 도덕이 뭔데?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억압당한 자를 보호하라는, 권력자는 약자와 핍박받는 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윤리와 도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부딪혔을 때 약자 편을 드는 게 철학이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철학의 문제야. 우리는 지금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소위 그 여교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새끼들을 어떻게 이 새끼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가 아니라 신안군 1004개의 섬 주민 모두를 굶겨 죽일 생각이야. 신안군 1004개의 섬 중에 단 하나의 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걸 신안군 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신안에서 나는 모든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 국정원이야. 국정원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섬마을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니까 왜 섬마을이라고 그러니? 신안군이라고 해야 된대. 야, 신안군의 섬이 1004개야.
그 중에 한 섬에서 벌어진 사건을 왜 신안군 성폭행 사건이라 그래? 모든 섬마을로 다 확대시켜서 섬마을 초등학교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왜 안 돼? 나쁜 놈들아. 결국은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의역 그 사건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이번에 이 섬마을 선생님 사건을 가지고 지역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 놈들의 입 천박한 술수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일베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섬마을 선생님 사건을 가지고 신안에서 나는 소금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러고 지랄이야. 일베는 어떤 단체일까요? 예. 일베는 어떤 단체일까요? 예.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이렇게 검색해보면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가 나와요. 구글은 또 검색이 더 어려우니까 예, 그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로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국정원 절대시계 뉴스 더보기. 예. 무슨 얘기냐? 국정원에서 일베들을 불러다가 국정원이 일베를 초청해서 안보 강연을 하고 보수 성향의 강사들한테 이걸 한 거야. 그리고 국정원이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서 VIP 대접을 했어. 그리고 지금 막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국정원에서 일베들을 데려다가 그 VIP 강연을 한 거야. 이게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예요. 국정원과 일베의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그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이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전라디언 홍어라고 부르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 이런 짓을 국정원 직원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채팅창에서 폭동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놈들이 누군지 알겠죠? 에? 지금 국정원 직원이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 전라디언 이러면서 호남 출신 인사들을 비방하는 거를 국정원 직원이 일베에다 썼어. 그러니까 쓰고 다녔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일베를 데려다가 VIP 강연을 하고 그런데 그놈들이 1심에서 무죄 받았어. 이게 대한민국이야. 결국 일베에서 지금 이번 섬마을 선생님 사건을 신안군 그 성폭행 사건이라고 몰아가는 이유가 뭐냐. 신안군 하의도라는 섬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전체를 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안군 성폭행 사건이라고 쓴 거야. 아니 섬 1004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1004개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냐고. 이걸 왜 신안군 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냐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자, 요 뒷부분 이야기는 제가 앞쪽에 쭉 했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지금 국정원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가지고,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가지고 여혐 사건이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대결 구도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 글이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아. 이번 일을 가지고
이번 이 선마을 선생님 사건을 가지고 또 남녀 대결 구도로 지금 움직임이 보여. 그러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댓글로 뭘 달아야 되느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성 혐오, 남성 혐오라는 짓거리를 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의역 사망사고를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이 비정규직 등쳐먹었다. 그게 기사 논조였잖아. 그죠? 뭐 메트로 출신의 정규직이 비정규직 등쳐먹은 사건이다. 계속 그렇게 보도했잖아. 사건의 실체는 뭔데? 오세훈하고 이명박이 서울 메트로를 조각조각 내고 인원을 축소해서 서울 메트로 그 지하철 공사 노동자들을 자른 거야. 잘라서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야, 하청업체 가서 일해. 그래서 만든 거야. 그게 은성 PST 같은 회사들이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원래 그 관리 업무를 했었던, 원래 지하철의 안전 업무를 했었던 사람들을 잘라서 그리 보내놓고 이제 모든 책임을 그들이 정규직으로 해먹었다. 그렇게 지금 몰아간 거 아니야. 문제의 본질은 보도하지 않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대결로 몰고 간 언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절대 외주화를 하면 안 된다. 공공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다시 전부 다 공영 운영해야 된다. 공공 운영을 해야 된다. 민영화 절대 반대. 이렇게 써 나가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선마을 선생님 사건 같은 경우도 교권이 추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기간제 교사 제도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제도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 정규직 교사를 늘려야 된다. 교육계의 정규직화를 만들어야 된다. 왜? 교육은 공공 서비스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은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 화학적 거세 필요 없다. 화학적 거세 그거 다 국민 세금 낭비야. 내가 볼 때 그 화학적 거세에 약품을 제공하는 제약회사 돈 벌어주려고 화학적 거세 쇼를 했다라고 난 생각해. 진짜야. 화학적 거세가 외국에서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미 입증이 됐어. 근데 화학적 거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화학적 거세의 그 주사약 대주는 제약회사 주식 때문이야.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필요 없고 물리적 거세를 해야 돼. 물리적 거세가 뭐냐? 잘라버리는 거야. 근데 그냥 자르면 안 돼. 뜯어버려야 돼, 그런 놈들은. 뜯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손톱깎이로 살점을 뜯어내야 돼, 이런 새끼들은. 그 종신토로 그냥 거길 묶어놔야 돼. 아주 천장에다 매달아놔야 돼, 이 새끼들은.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자, 거룩한 주일에 원래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고기를 먹어가지고 고기를 먹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좀 살벌했죠. 자, 오늘 방송이 너무나 살벌해가지고 부담스러우셨다라면 죄송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그 새로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이 준비되고 있는가. 철학이 없는 민족은, 철학이 없는 시대와 민중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잡을 수 있는, 또는 무찌르고 올바른 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철학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운동권들이, 소위 이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1980년대까지 추구했던 게 막스 레닌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였어. 사회주의 이론에 그 무장한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거야. 근데 막스 레닌주의를 했던 이 소련도 망하고 중공도 망하고 동독이 망해버리니까 이게 멘붕이 온 거야. 그 뒤로 우리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철학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 철학이 없는 시대에 소위 그 뭐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철학을 따라갔어.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동 문제가 생겼고 지금 더 자영업자까지 망하는 온 국민이 굶어 죽는 시대에 오게 된 거야. 물론 사태를 악화시킨 건 이명박 박근혜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지 못했어. 우리는 정권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우리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세요? 망치부인님, 문재인을 지지하세요? 박원순을 지지하세요? 그게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지난 총선 때 그랬잖아. 작대기라도 당선시켜서 박근혜의 독재를 막겠다. 작대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국민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드시 해야 될 대통령의 10대 과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이 하청제도, 이 아웃소싱 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공공 서비스는 모두 공공 운영해야 된다. 민영화 반대. 그 다음에 아웃소싱 반대. 예. 그리고 생활임금 지급.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박원순 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생활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임금 책정의 기준이야. 지금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물가 인상을 반영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돈. 그게 생활임금이야. 그래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으로, 최저시급의 생활임금화.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최저시급화. 그러니까 시급 10,000원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망치 부인이 계속 삼자구도로 얘기했더니 반대를 하더만, 김부겸이 삼자구도는 오만이다.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는데 그 삼자구가 어떤 삼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 저기 반기문, 문재인, 뭐 안철수 삼자구도인지 아니면 저기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삼자구도를 비판한 건지. 좌우지간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아니, 김부겸이라는 사람은 그 손학규를 지지한 사람이잖아. 나는 김부겸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을 그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대구에서 더민주 이름으로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김부겸은 훌륭한 우리의 재원이다. 우리의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이 김부겸이란 사람이 정말 재선되길 바래. 이정현처럼 대구에서 더민주로 재선되길 바래. 근데 나는 김부겸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김두관 같은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두관이 경남에서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권병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 도지사 내팽개치고 대권 도전하는 바람에 경남에서 홍준표가 도지사가 됐어. 그래서 경남에서 다시 우리 쪽에서 도지사 내기는 천년은 어려워진 상황이 왔다. 나는 지금 김부겸 씨가 더민주의 이름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한번 되니까 굉장히 막 자신감을 얻어서 막 대권 도전도 해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구에서 많은 야권을 양성하는데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김두관처럼 과욕을 부리다가 좆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김부겸 선거 캠프에 더민주 의원들이 지원하러 가면 방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한마디로 더민주 당 이름은 달았지만 더민주 당색은 없이 치렀던 선거였다. 더민주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지 지원 나오면 도리어 표 떨어질까봐 선거운동도 못하게 했다며. 그렇게 얻은 표인데
뭐 당 높은 자리에 온다든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지역에서 더민주 의원들을 두세 명 정도 뭐 재선시키시면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 과욕은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김부겸이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딱 좋을 때 적당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다시 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해주신 2567분께 감사드리고, 예, 오늘 추천 안 하고 보신 님들은 오늘 밤에 자다 일어나서 설사에 쩔은 이불 좀 빨아주시고, 빤스를 빨으니까 겁이 없어. 설사에 쩔은 이불을 빨아야지. 예. 자,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후원 못 하시는 분들 위축되실까봐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공님과 그리고 참세상님, 여비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러분께 위로가 됐어야 됐는데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면 죄송하고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방송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라면 그건 망치 부인에게 지혜와 내용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지금 등허리 전체에 파스를 붙였어요. 이 선마을 여선생님이 20대 여선생님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정말 심령이 쪼개지는 너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이 선마을 선생님만 당한 문제인가?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무너져버린, 지난 110년 동안 오로지 돈과 성공만을 위해 쫓아서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자신들, 우리 어른들이 만든 이 삐뚤어진 세상이 20대 이 여성 선생님을 이 지경으로 상처낸 거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오늘 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회개하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돈만, 성공만, 그리고 순종하고 말 들으라고, 폭력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서 우리의 죄 없는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감히 선생님들을 비정규직으로 뽑아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토록 그 아픈 고통을 당한 거 아닌가. 우리 진심으로 오늘 모두 반성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내일을 바꾸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간절하게 회개하고 간절하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처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바탕을 바로 세우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요. 저처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부탁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질 때 바로잡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회개하는 오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작했듯이 우리가 오늘 간절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천인이 만인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을 만들면서 가고,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비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롭게 각오해서 우리 그 20대 여선생님이 정말 오늘 이 상처로부터 빨리 치유되실 수 있도록, 정말 이 선생님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만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호남 비하, 지역 비하를 하려는 저 국정원, 저 직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손모가지를 꺾어놓는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이 방송, 제 방송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철학이 뭔가, 바로 세워야 될 윤리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드시 이루어야 될 10대 과제, 우리의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10대 과제가 뭔지 토론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